저는 이 타이밍에 내가 주식을 열심히 할까 말까만 고민하거든요. 지나고 났을 때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만히 있지만 나는 계속 지켜내면서 수익을 결국은 많이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이제 투자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24년에 이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들을 또 하반기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훌륭한 분을 한 분 찾았습니다. 유튜브 주식한 찐샘의 김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표현하니까 유튜버처럼 보이긴 한데 아직 이제 유튜버라기보다도 프랍 트레이더의 황제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릴 뿐이죠. 작년까지 한국 최고의 프랍 트레이더 그리고 또 프랍 트레이더 헤드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프랍 트레이더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직접 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돈내산, 투자에 내돈내산을 하는 걸 우리가 프랍하고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오랜 기간 마지막 제대하실 때까지도 손실 없이 끝나셨어요? 네. 와. 제가 딱 한 번 이 책 이후에 한 번 손실을 봤는데요. 네. 그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22년도. 네. 그동안은 1년 내내 주식을 안 한다고 안 했는데 네네네. 이제 프랍은 그래도 또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뜯어먹으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 한 2, 30억 정도 손실 본 게 다였던 것 같고요. 그러시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낼 정도면 그 다음에 분명히 나쁜 일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덮으면서 시시를 덮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 거의 한 20 몇 년간 한 번도 손실이 없으셨죠? 제가 프랍 트레이더를 한 게 21년이고요. 네네네. 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네. 아주 운이 좋게 연간 기준입니다. 당연하지. 그럼 월간 기준 하는 사람들은 난 악마라고 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아주 운 좋게 손실을 안 봤던 것 같고요. 그 이제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사실은 그때도 제가 북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부서 북이 그때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2,500억이었으니까. 회사가 어디였죠? 2,500억씩이나 하던 회사가? 그 KB였습니다. KB니까 아무래도 북이 조금은 네. 했겠네요. 예. KBS는 2,500억 북이었으니까 뭐 30억 정도 손실 난 거는 아니 뭐 작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1.5%네. 이거는 작은 거죠. 네. 그 전에 많이 벌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좀 많이 그래도 많이 그렇죠. 벌었죠. 우리는 보통 한 해 조금 잘못되면 그 다음에 꽤 많이 버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주식쟁이들의 그 숙명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해가 꼭 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드 고르실 때 지난 연도의 수익률 제일 높은 거 고르시면 가장 최악으로 갑니다. 게다가 2년 연속 좋았던 애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 다음에 거의 골로 가죠. 그 다음에 보면 거의 최바닥을 찍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운용하는 운용력들끼리는 알아요. 알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겠구나. 맨날 뭐 이제 운용력들, 뭐 프랍 트레이더랑 펀드 매니저들끼리 이제 다 모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뭐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한 10년 넘게 한 직원들끼리는 압니다. 이거 대부분 또 일단 뭐 목표 전환형이라든지 수익률 1등 했다든지 뭐 연금에서 1등 했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 만나면 잘했더라 그러면은 형 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끝난 것 같아요 해도 어깨에 약간 뽕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안 만나죠. 그렇구나. 예, 그런 친구들 아직 덜 됐다. 아직 얘는 아직 멀었다. 근데 이제 한없이 오히려 더 쪼그라져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사람들의 기대치, 내 펀드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올라간다. 나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랬을 뿐인데 그러면 이제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은 오래 꾸준히 계속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스타는 잘 못 돼도 지나고 나서 한 5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연금펀드를 운영하는 직원 중에서도 가장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직원들은 늘
형 난 끝난 것 같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잘 될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화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노하우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책으로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노하우의 싸움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영악한 동물이고 어리석은 동물이라 네. 지들이 잘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투자의 노하우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실패한 거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잘한 거에서만 노하우를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디에서 찾냐면 실패한 거에서. 네, 실패한 거에서 찾습니다. 실패한 거에서. 그리고 잘한 건 나는 너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 탓이 아니야. 네, 이렇게 취급을 하고 가는 반면에 이제 잘못한 것,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하면서 하면 이게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직원들은 그냥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의 성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몇몇 개의 주식이 잘 맞아서 스타가 됐지만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고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면 그러면은 절대 성공 못하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0% 300% 수익 났다고 해도 그런 게 내가 옳고 잘했어 해가지고 갑자기 캐시우드가 생각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으니까요. 네. 네. 캐시우드가 완전히 이번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캐시우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미국 자본시장의 힘이구나. 왜냐면은 너무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애널리스트부터 해갖고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인데 말이 너무 단순했어요. 네. 너무 단순해서 이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결국 근데 똑같더라고. 아직도 단순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통하는 게 미국 시장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일방적인 강세로 하나만 밀어붙여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또 회복이 되고 네네. 좀 호혜로운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었으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완전히 쪽박 찼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참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가 20년 불장이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최근에 불장이죠. 예, 네. 20년 불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운용하는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물려 있으면 네. 어차피 쿠폰은 나오는 거고, 쿠폰도 그렇지. 나오고 물려 있으면 그냥 항상 돈을 벌거든요. 이거 정말 불행하고 나라 전체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 이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재테크의 기준이 조금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불패 재테크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은 그게 주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캐시우드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람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오라 그러세요.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영원한 불장이고 채권이 불장이라는 건 어느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뒤집으면. 예.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제가 증시를 98년에 입사를 했는데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98년에 입사했을 때 지수가 200포인트대였거든요. 고작 10배 올랐습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98년도 280포인트 그거는 IMF 이후 손상된 상황에서 280이잖아요. 예. 그래도 고작 10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도 깔끔하게 올라갔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게 개별주도 작전주도 아닌데 중간에 항상 그렇게 사람을 털어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주식을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말을 잠깐 고추는요. 지금 10배 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등장했었던 저는 99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98부터 이제 아마추어로 하다가 99년 하다가 저는 2000년 입사했거든요. 1000포인트였어요. 네. 지금 2.5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로 2.5배밖에 안 올랐어요. 시장이. 아주 시가총액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난한 지금 10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기준으로 2.5배밖에 10년간 안 오른 다른 자산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아니 물가가 그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 입사할 때 순댓국이 지금 5,000원 미만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예. 훨씬 한 2, 3천 원으로도 밥은 충분히 해결이 됐죠. 하긴 꽤 오랜 시간 동안 점심 밥값이 5,000원 언더였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밥값이 그 정도 올랐는데 주식이 이거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한국의 어떤 기업 사이드가 정말 재미가 없었다. 대한민국 취업과도 이렇게 참 연결되는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최고 회사는 대한중석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없어졌습니다. 그 저기가 먹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예. 이스라엘 회사가 먹었습니까? 예, 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는 게 최고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또 모든 그렇죠. 우리 저보다 한 10년, 20년 선배 분들이 종합상사 그쵸. 취업하신다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통신회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우여곡절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조금씩 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통신회사만 하더라도 제가 통신주를 한참 투자했을 때 저의 첫 순위 투자 주식은 데이콤이었습니다. 대이콤 60만 원까지 갔었죠. 네. 네, 2000년에.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흑사병 됐죠? 네, 그냥 회사 자체가 그래 버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잘 살아남은 건 그나마 칭찬해 줄 만한데, 그거를 더 도와줄 만한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고 하는 과정이 아쉬웠다는 게 뭐 지나고 나서 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24년도에 꽤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아주 얼굴 보면 죽상이에요. 네. 몇몇하고 통화해 보면 나 평생 최고 어려워. 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에 빠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하고의 격차로 인해서 그 어떤 액티브 매니저들이 한국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복기를 하다가 우리 김진 선생님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김진 대표님 만나게 됐는데, 김진 대표님이 그 프랍을 하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자라는 사람들의 7가지 무기, 21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나는 트레이딩 자체에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분이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맞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을 잘했기 때문에 잃지 않는 핵심적 노하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했던 일이 프랍이기 때문에 프랍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손실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는 직업이니까 저희 직업적 애착도 있으니까 이 직업에서 가장 잘하는 수익률 곡선은 어떤 곡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벌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연 기대 수익률이 한 연 6, 7% 정도 리스크를 작게 가져가니까 거기까지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채권 플러스 알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 6, 7% 낸다고 하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시장이 좋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넌 뭐 했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랍에서 사실상 가장 필요한 건 콜옵션처럼 수익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나쁠 때 돈 안 벌어도 된다. 대신에 손실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보다 초과해서 수익을 벌 필요도 없다. 대충 시장 따라서 수익을 벌면 그러면 지나고 났을 때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만히 있지만 나는 계속 지켜내면서 수익을 결국은 많이 낼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이제 투자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콜옵션처럼 수익을 거둘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핵심적인 건 결국은 내가 이 타이밍에 주식을 얼마나 할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KBS 때 2,500억의 한도를 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치면 제가 연평잔 1년으로 평균을 냈을 때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어떤 해에는 한 2,300억이 될 때도 있고 네. 어떤 해에는 한 7,800억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늘 100%로 주식을 다 하진 않는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논리긴 한데 주식이 어렵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을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많이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관점이고 이게 저의 자산 배분의 그냥 첫 출발입니다. 네. 그러니 저는 항상 고민할 때 지금 어떤 주식을 사지는 저는 별로 고민하진 않아요. 네. 뭔 주식을 사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늘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타이밍에 내가 주식을 열심히 할까 말까만 고민하거든요. 네. 주식을 해야 할 타이밍인지 네. 아니 해야 할 타이밍인지 주로 그거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거가 제가 고민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80 정도의 고민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덕분에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경험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손해를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물어봐요. 네. 어떻게 손해를 안 볼 수 그렇죠. 있었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너무 간단한 이유였거든요. 주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해서는 손실을 안 볼 수 없는 시기였죠. 네. 네. 근데 주식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저한테 교훈이 됐었던 것 같고 이후에도 지금도 보면 이 타이밍에 내가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 네네. 그거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발굴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절대 회사 돈이니까 절대 깨지지 말아야 되는 절대 수익 추구형 풀업과 뭐 저같이 이제 중간에 손실을 보더라도 버티고 있어서 크게 쭉 수익을 내겠다는 가치 투자자의 그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궤적이 달라지는지.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돈가서 끝으로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은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을 어떻게 지금부터 포지션을 하실 예정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또 얘기하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이. 제가 해외 주식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관 투자가 출신 중에서 저만큼 해외 주식을 기관 자금으로 오래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아마 저는 제가 풀업의 현재 상황에 있으면 주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네. 주식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연말이라서 주식을 좀 줄였을 거예요. 네네네. 어차피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본적인 주식 포지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네.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몽창 다 외국 해외 주식에만 있었을 거, 네네. 미국 주식에만 있었을 것 같고 네. 당분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꼭지점을 찍거나 네. 뭔가 주식을 싸게 사고 싶거나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좋아지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도 나는 크게 문제될 것이 네네.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수익을 크게 추구하시는 게 아니고 잘라먹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오르는 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추세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네. 끝까지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추세가 깨지면 그때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추세가 끝나는 실질적인 고점도 지나가죠. 네네네. 네. 예, 예. 지나가죠. 지나가고 나서 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 네.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네네네네.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매매를 그냥 그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는 시점은 고점 전에 파시는 게 아니고 고점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지나고 나서 파시는 예,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 야 여기서 판다고 네. 할 때 네. 이제 주로 이제 매도를 그때 매도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 그 차트 몇 개가 나오는데 매도할 시점에 차트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강한 음봉을 맞으면 사람들은 반등을 기다리거든요. 네, 여접시 자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주는 효용이라는 게 네. 올라갈 때 빼놓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살 때는 네. 얘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주식을 팔 때는 언제 파냐면 주식이 하락할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네. 주식을 파는 편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하면 미국 시장이 어제 제대로 음봉을 하나 오랜만에 맞았잖아요. 네. 하나 맞았는데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월 달 안으로 뭐 대통령 취임하고 이럴 때 또 추가적으로 음봉을 어제처럼 또 맞아. 네. 하나 아니면 둘, 네. 셋. 네. 음봉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언제 파셔야겠습니까? 미국 시장. 근데 그게 저는 인덱스로만 가지고 보면은 그게 너무 심플해지기는 하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되게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네. 인덱스가 꺾인 거하고 네. 진짜 시장이 꺾인 거는 조금 더 구분해서 봐야 네, 된다고 네,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가 꺾이고 핵심주? 있냐, 주도주가 꺾이고 있느냐, 주도주가 만약에 인덱스는 덜 꺾였는데 주도주가 많이 꺾이면 저는 그때 주식을 엄청 많이 팝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는 며칠 전에 네. 어저께였죠? 그저께 밤이었죠. 그저께 밤에 긴 음봉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훨씬 지수보다 강했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가 뭐 네. 엔비디아라든가 뭐 예, 그런 것들이 브로드컴도 그랬고 브로드컴. 네. 뭐 그런 주식들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가 어저께 많은 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멈출 수는 있어도 끝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내린 시장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린 대신에 많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러니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나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나온 것 같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이라든가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원전 뭐 네. 이런 게 금리를 많이 쓰는 네. 소비 유통 네, 대출을 많이 써서 해야 네. 되는 네.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포트폴리오 내에 그 주식들은 다 냅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 주식들은 많이 팔았을 것 같고 대신에 나머지 주식들은 네. 홀딩을 했을 것 같고 관점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네. 종료됐다는 시그널은 네.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주도주들이 네. 더 이상 이제 상승의 추세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되건 간에 전 예측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되면 주식을 덜 엎으면 된다. 네네네. 어차피 먹고 파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못 팔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 상황에 절대 못 팔 거예요. 손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자꾸 고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한동안 계속 못 올라서 효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음봉 한 두 개 정도가 더 나. 예를 네. 들자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제 강한 음봉을 내면서 더 이상 못 오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뭔가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 추세를 타고 오면서 수익이 났었으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은 왜 그때 고점이었는데 그때 못 팔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마 주저주저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앞전에 나왔던 그 인하대 김진영 교수님과의 대담을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좌우 날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분은 가치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 주식 너무 비싸졌어. 그래서 성장주는 다 뺐고 배당으로 나는 깔 거야. 안전을 깔 거야 하고 배당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 너무 올라졌어. 뭐 6%, 7%, 8% 이래. 난 그쪽은 포지션을 일부 열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치 투자의 접근과 절대로 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당근질을 하셨던 분의 매매 스타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면 네. 증권회사부터 망합니다. 그렇죠. 거래가 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의 가치관도 있고 저 같은 투자의 가치관도 있고 또 각자의 또 목표하시는 주식 네. 투자로 목표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방식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낯선 방식이기도 해서 인간 본성하고도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간 본성을 이기신 트레이딩 기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하고 다르시다고 막 저에게 악플도 다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뭐냐면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 거지. 네. 일종의 하나의 정답이 딱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